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사람의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이 나온 스타 줄여서 도나스 김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자, 광고 듣고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장윤선 기자님 그리고 김재섭 위원장 함께해 주십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뭐 이제는 안 감사해요? 두 분, 우리 원래 멤버들은 늘 감사하고 이렇게 당연한 걸 이렇게 자꾸 저희가 요즘 제가 좀 민감해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장성이 요즘 조금 외로우신가 봐요. 약간 애정결핍. 맞아요. 예. 그럼 두 분은 아니, 이제 근데 댓글에 응원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럼요. 네. 어디 댓글 많아요? 뭐 유튜브 댓글 보면, 네. 저희 보수의 당원들 꽃 중에서도 막 좋아하시는 이러면서. 분들 많아요. 네. 싫어하는 분이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확인하려고. 알겠습니다. 뭐 오늘의 이야기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우리 오늘은 좀 스피디한 진행 한번 시간을 해보도록 끌어보려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안 되겠네. 첫 번째 주제 바로 넘어가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듯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대단히 좀 심각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러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갔다더라. 일전에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주장을 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내가 육군 참모총장 당시 남영신 총장에게 들었다. 그게 이제 4월 1일자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작년. 대통령실은 또 이제 이게 가짜뉴스, 가짜 정보라면서 부승찬 전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최초에 보도한 두 개 언론사를 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나온 입장문을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이거를 일단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뭐 워낙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나온 이야기고 또 이 논점을 넓히자면 끝도 없이 넓힐 수 있는 그런 주제다 보니까 일단 좀 작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의 파장부터 한번 먼저.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으세요? 근데 이건 명확해요. 증거가 더 나와야 돼요. 네. 증거 안 나오면 그냥 서로 공방이 될 뿐이고 그냥 몇 명 조사받고 끝날 상황인 것 같고 네. 더 이제 문제 제기한 쪽에서 사진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녹취라든지 아니면 문자 주고받은 거라든지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대통령실이 거짓말한 거니까 사건의 파장은 되게 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증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내세울 수가 있느냐. 그런데 CCTV를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 기사를 보고 의아했던 건 CCTV가 네. 작년 4월께 지금까지 있는가? 보통 한 달 정도나 뭐 아무리 길어도 석 달 정도 보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포렌식으로 하면 뭐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수사가 필요한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수사. 현 변호사님 어떻게 이게 보세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네. 핸드폰하고 CCTV. 그러니까 핸드폰의 뭐 위치 추적이나 통화 기록. 그렇죠. 뭐 이런 핸드폰은 거.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데. 다른 방송에서 네. 그렇죠. 보니까 핸드폰 안 들고 다닌다. 천공은 네, 안 들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 그 위치 추적이나 이 기록도 1년밖에 안 남아요. 작년 4월이면 지금 얼마 남지 남아 있겠죠. 않았네요. 예. 안 남았고. 그다음에 핸드폰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걸 계속 들고 다니는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여러 개 쓰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안 들고 다니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의 명의가 아닌 흔히 이제 소위 그렇죠. 말하는 대포폰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있고 아니면 네. 뭐 비서가 대신 쓰는 경우도 있어서 네. 핸드폰이 그 전제가 되려면 이 사람이 항상 이거를 들고 다닌다. 딴 데서 목격이 되고 그 전에 동선하고 일치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근거가 있는 거고 CCTV 말씀처럼 근데 밖에 있는 CCTV는 그런데 근데 제가 유익게 본 거는 이게 공간이기 때문에 예. 공간 내부라든지 아니면 입구라든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마 민간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출입 기록은 안 남겼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도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본인들이 안 내놓으면 이게 수사 밝힐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가장 그럼 관건이 되는 게 그 목격했다는 그 관리관, 그러니까 부사관 그분이 예.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결국은 그러면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 얘기 될 텐데 이게 사실은 본인은 아니라 그러고 본인은 만약에 만약 성공은 나는 안 갔다 그러고 예. 부사관이 봤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런 문제가 돼요. 예전에 그러니까요. 김학의 사건 기억하시겠지만 멀쩡히 찍은 사진도 나 아닌데요 이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수사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안 할 것 네. 같은데 수사를 해도 참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당과 우리 대통령실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지금까지 저희한 그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우리 대선 후보 때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슨 건진법사라든지 건진법사 의혹, 천공 뭐 줄리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근거 없는 마타도들이 난무를 했었고 그 대선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혼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 전에 또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담도 술자리 의혹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 밝혀졌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모든 정치적 이슈들이 글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럼 사실 그런 이미지들이 사실관계랑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적이 되고 국민들 보시기에는 피곤한 거예요. 국정과제들이 자꾸 가려지고 예. 그렇게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해놓고 아닌 말고 식으로 나중에 끝나버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여당과 대통령실이 굉장히 많이 그 피로도 누적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발이라고 하는 조금 극단적인 조치들이 생긴 것 같은데 적어도 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김은경 의원에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의 사실관계 정도는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전원만 가지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단정하느냐 하고 계속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전원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다 단정해서 천공이 뭘 했다 하는 거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살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천공이라는 인물이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후보 시절부터 계속 등장을 했고 검찰총장을 그만두라고 조언한 게 본인이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 12구 참사 때도 보면 이걸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상한 망언 논란.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 스태핑을 중단을 하고 기자회견 형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 형태로 바꿔라 등등. 이를테면은 천공이라는 무속인이 예.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뭔가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인상을 주는 듯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벌써 이제 정부가 운영된 지 한 1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못하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왜 자꾸 그런 있을 데 없는 소리를 하시냐, 그런 말 못하게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또 정부가 또 그런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언론 보도는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승찬 전 대변인이 책에서 쓴 내용 플러스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써서 이것을 근거 없는 사실이다라고 그냥 치부하기에는 확인이 좀 필요한 대목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첫 번째 김종대 전 의원의 그 진술을, 그러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이게 외화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이 책을 내서 이게 또 두 번째 파란이 있고, 근데 여기서 언론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 제3의 인물이 하나 있으니 부승찬 전 대변인이 두 가지 경로로 크로스 체크를 했다고 했어요. 하나는 남영신 장군에게 직접 전화해서 전 육군 참모총장. 네, 그래서 이거 언론 대응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해서 다시 통화했다라는 거거든요. 재차 확인을 위해서. 근데 그렇지만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있을 때 또 하나는 육본 관계자하고 확인을 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먼저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은 기다 아니다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 예. 오래전 이야기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언론에 어제 해명을 했죠. 그런데 했죠. 어쨌든 부승찬 전 대변인이 그 헬기에 내려서 화장실을 가는데 남영신 장군이 쫓아와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왔겠어요, 대낮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부승찬 전 대변인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 뭐 그 부사관이 뭐 허위 보고를 했다는 거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본인들끼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관을 담당했던 그렇죠. 그 부사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이 맞는지를 6번 관계자에게 또 확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주목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3라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네. 6번 관계자가 누군지, 예, 그리고 이 6번 관계자가 어떤 증언을 할지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그 우리가 무인기 북의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도 비슷했었는데 군에 어떤 보고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밑단에 있는 분이 발견을 했다 그러면 어쨌든 군에 있는 보고 체계 지휘라인에 따라 쭉 보고 체계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근거 자료들이 저는 다 사실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냥 단순히 전원만으로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남아 있는 군 보고 체계 안에서 사실관계만 드러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그렇게 크게 피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되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입단속 좀 하게 하지 왜 그냥 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고발 조치도 아까 조금 과한 조치, 극단적인 조치라고 얘기했던 것이 예. 당사자들을 자꾸 키워주는 방식으로 되는데 예를 들면 천공이라든지 건진법사라든지 가가지고 대통령실에 나서서 앞으로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면 그 사람들 더 키워주는 거예요. 더 장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무관심 대응으로 저는 냅뒀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 군 보고 체계 내에 있는 내용을 밝혀내면 이건 금방 사실관계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걸 남겼을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 뭐 대통령실 관저에 누가 왔다 갔다라는 내용을 그냥 그렇게 카더라 한두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 국방위를 빨리 열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 국방위를 열어서 천공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으니 그 얘기는 그렇죠. 조금 있다가 또 한번 네. 해보도록 하고 장소장님. 저 어쨌든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의 네네네. 입장과 발표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왜냐면은 지금 국가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 무속인, 역술인, 무슨 스승, 도사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서 결정이 된다 이러면은 이 대한민국 이 국격이라든지 국민들이 느끼는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한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그 쓴 한국일보나 네. 토마토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는 이게 어떤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데 다른 언론사에서 뭐 문자로 주고받은 네. 그러한 증거가 있대요. 근데 그건 아직 기사를 쓰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그런 뭐 어떤 문자- 종류의 문자래요? 부승찬 전 대변인과 네. 남영신 전 장군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아니면 어쨌든 재산될 그 수도 있고. 내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은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막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 문자로- 증거를 갖고 있는 언론사가 있긴 예, 있다. 근데 아직 그걸 안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간 것 같아라는 것도 입증 책임을 해야 되고 아니야 안 왔다니까 이것도 입증 책임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빨리. 좀 그거는 뭐 답답해요. 천공이 나는 안 갔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꾸 뭐 없는 사실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사실은 대선 때 이 법사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고발당한 사람 입장에서 항상 보면 이제 법사나 뭐 도사 얘기에 더 거기에 김건희나 뭐 이렇게 끼면은 꼭 고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당사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천공이 난 안 가는데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발하면 돼요. 맞잖아요. 네. 본인이 피해자니까. 네네. 근데 가만히 있고 대통령실도 고발을 해주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들이 뭐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좀 이상해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대신하는 거잖아요. 천공 네. 대신. 네. 어찌 보면 안 갔으면 피해자는 천공이 되는 건데. 맞잖아요. 이건 생각 제가 못했던 지점이네요. 뭐 안 갔으면은 피해자는 천공이에요. 물론 이거를 뭐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니까 대통령실이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간접적인 거고 직접적인 피해자는 천공인데 왜 천공이를 대통령실이 나서서 고발을 해주느냐. 저도 그거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난번에 네. 건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기업체 뭐 무슨 뭐 인사청탁 뭐 이런 게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네네. 오히려 공문을 보냈잖아요. 네네. 그럼 건진한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건진을 고발해야 되는데 건진은 하지 않고 주변에 주의하세요라고 여론을 환기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그 조명 논란이 있었던 장경태 의원 고발장도 이렇게 보면 그 피해자가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추후 특정하겠다.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고발인은 김대기 비서실장인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맡아서 이제 고발을 전문적으로 고발장을 쓰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MBC 관련된 고발건도 고발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변호사 또 수임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되는 건지, 이걸 만약에 정부 예산을 쓰고 있다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정부 예산을 써도 되는 건지, 사실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뭐 어떤 의견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약간 논점이 조금 네. 밖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다시 좀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천공이라는 인물을 출석시키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인 것 같은데 출석을 하겠습니까? 안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결국은 국회 청문회는 뭐 선서를 하게 돼 있고 처벌을 받는데 안 나왔을 때 제재가 뭐 과태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되는데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수사 원래는 이게 이제 수사를 해서 안 나오면 뭐 소환하고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체포영장 발부하는 순으로 가야 되는데 뭐 경찰이 수사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뭐 수사 안 할 가능성이 뭐 99.9%라고 보는데 안 해요? 지금 경찰에서는 아니, 사실은 경찰이 이런 거 만약에 천공 불러서 수사하잖아요. 어우 경찰 이제 수사권 잘 가져갔네. 역시 경찰 수사 잘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찰은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하나의 문제가 이 당시에 아마 뭐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고위 공무원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 고위 뭐 공무원이 이제. 만약에 포함됐다 그러면 이때 뭐 국회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물론 네. 이제 그분이 무슨 죄가 되는지 또 따져봐야 돼요. 이게 직권남용죄가 된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출입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게 뭐 직권남용이 될지 안 될지는 왜냐하면 직권남용이 되려면 형식적 그 권한 안에 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 출입 기록을 남길 권한은 육군에 있는 것이지 그렇겠죠.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호처장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가 되나 이럴 수는 있어서 뭐 공수처에 또 관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수사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불러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현재 어쨌든 이 기록이라든지 자료는 지금 현재 육군에 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군 관계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르면 안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뭐 관할을 하는 사람이 현재 군 관계자들 부르면 제가 보기에 거기서 어느 정도 단초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는 있다고 봐요. 청담동 가짜 술자리 뉴스도 당사자들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사자들이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네. 김용현 차장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했는데 천공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같이 동승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되어지는 핵심 의원 A. 네. 국회의원 한 분. 그분도 아니라고 좀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남영신 총장도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육군 본부에 그쵸. 6번의 뭐 핵심 관계자. 예, 왜냐하면 부승찬 전 대변인이 본인이 크로스 체킹을 한 관계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6번 관계자가 누군지 특정이 돼서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민주당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처음에 남영신 총장한테 보고한 그 부사관의 증언이 또 제일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이 만약 아닙니다. 제가 보고 안 했습니다. 뭐 이래버리면은 라고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실은 을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참 군 안에서 지휘체계 안에 있는 군이 명령대로 움직이고 할 텐데 그 지금 본인이 뭐 양심 고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남영신 장군이 이것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핵심 이유가 그거였어요. 부하를 보호하고 싶다. 혹시라도 그 친구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기는 이것을 비밀에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부승찬 전 대변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난 대변인인데 나 언론 담당인데 이거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니면은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고민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이제 언론 대응을 하라고 나에게 그렇죠. 얘기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청문회 자체는 저는 무슨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국방위를 열어서 하던가 아니면은 국회 차원에서 굳이 청문회를 열지 않고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청문회를 한다고 했을 때 목적은 저는 그냥 천공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예. 천공을 불러내서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게 뭔지 너무 그냥 잘 느껴져요. 근데 보고 싶긴 하다.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독보자라 나오는 대로 휘날리며.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또 방금 형은택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봐라 뭐 있으니까 안 나오지라고 얘기를 할 테고요. 나오면 뭐 물어보실 거예요?
대통령과 뭐 관계 뭡니까? 사실상 여당과 대통령 망신주기식 질문밖에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죠. 청문회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외에 있는 모든 국방부 자료나 이런 것들은 청문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청문회를 열겠다고 만약에 민주당이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런 정치적 목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여주기를 위한 망신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 그러면 청문회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천공이 이분이 나와가지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나는 간 적 없습니다. 말만 하면 돼요. 뭐 청문회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수사 밝힐 거 아니에요. 간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사행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수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쪽은 갔다 그러고 한쪽은 안 갔다 그러고 예. 밝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수사 안 할 수가 없죠. 천상에 계시는 분이 뭐 지상에 있는 인간들과 말을 섞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진실을 찾는 구도자, 진실의 구도자로 알려져 있으니까. 구도자예요 이제. 뭐, 아니 본인이 그렇게 진실의 구도자라고 그래요? 하니까. 예. 아 근데 이런 얘기 거짓말을 나오는 하면 안 자체가 되겠죠. 참나. 좀 아우, 창피한 너무 거죠. 한심해, 사실은 참 그 민망한 겁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국민들 앞에 뵐 낯이 없다. 저는 사실 지금 정부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뭐야 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가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할 때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발장 얘기를 좀 취재를 했는데 네네. 그 김종대 의원이 얘기한 것은 용산 서울사무소하고 관저하고 두 군데를 네네. 갔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고발장에 예. 용산 사무소는 있는데 관저는 있는데 용산 사무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두 군데를 얘기했는데 네, 한 곳만 왜 한 곳만 관련해서 체크가 돼 고발이 됐다. 있냐. 예. 그랬더니 경찰이 저희는 고발된 사안만 수사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 자체를 그럼 그곳에 한정 그렇죠. 지어서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분명히 김종대 의원은 두 군데를 얘기했는데 왜 대통령실은 한 곳만 찍어서 얘기를 할까? 예. 그러면 실제로 용산 사무소는 왔다 갔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좀 명명백백한 진실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왜 이 논란이 더 커지느냐를 좀 우리가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이전하는 과정이 너무 급작스러웠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여러 문제 제기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라는 뭐 전임 대통령도 했던 약속을 지켰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최순실 씨와 관련됐던 여러 그 기억들 때문에 더 그 기시감 때문에 양쪽 다 좀 더 첨예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뭐 청와대 이전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용산에 용자도 안 나왔었고 어쨌든 경복궁이나 이걸 광화문 염두에 둔 것이지 뭐 용산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바뀌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어쨌든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갔다가 관저에 갔다가 방문 뭐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네. 근데 그 남산 한남동에는 공간들이 다 헐었어요. 근데 외교부 장관 그 관저도 결국 리모델링해서 몇 달 만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럴 거면 예를 들어 육군 참모총장 공간도 헐었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기는 헐어서 안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랬으면 여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도 몇 달 리모델링에 들어갔어요. 그럼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럼 결국은 왜 바뀌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이유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중간에 만약에 전공이 가서 여기는 만약에 터가 안 좋고 여기는 터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합리적인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계속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저 광고를 좀 듣고 이 얘기는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짓고 오늘 다른 이야기 할 것들도 있으니까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이번 주에 참 많은 뉴스거리를 낳았던 참 제 입으로 그 천공 의혹이라고 참 방송에서 말하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슬슬 뭐 정리하고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뭐 그 전에 하시고 싶은 얘기들 있으시면. 네, 그 김병주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소속인데요. 네네. 제가 취재를 했더니 사성장군 출신. 예, 사성장군 출신이죠.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제보가 왔다는 거예요. 의원실로. 어떤 장군이 무속인을 데리고 관저하고 서울 용산 사무소를 왔다 갔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대요. 국방부에. 그랬더니 국방부의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그것은 경호처의 일이라 우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 관련해가지고 김종대 의원이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가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는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서 답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답변과 입장이 좀 달라진 네.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뭔가 찜찜하다. 이게 좀 진실이 뭔지를 밝혀내야 될 상당한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두 분은 더 보태실 이야기 있으시죠?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 네. 뭐 일관된 입장. 이게 또 도둑놈이 지는데 나 도둑놈 아니라니까?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길 바라야죠. 네. 아니 그거 뭐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도 그런 얘기 좀 해봐요. 자꾸 뭐 좀 아니라고 그러는 아니라는데 아니라는 걸 밝히라고 맨날 하잖아요. 다 전원인데 다 전원이고 다 저 풍문인데 뭐 마치 사실인처럼 막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근데 갑자기 이재명 불편하시면 당대표 거는 예를 들면 대장동 거는 본인이 결제한 서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김성태 결제하면은 유죄. 자, 여기서 왜 갑자기 이 얘기로 넘어가시는지 제가 지금 요거는 제가 개입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예. 넘어가면 사실 이제 김의겸 의원도 대통령실에 고발을 했는데 김의겸 의원의 공당 대변인으로서의 신뢰는 거의 이제 바닥을 기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 이제 가짜뉴스를 제기한 사람들은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금방금방 그 가짜뉴스인지 여부가 판단이 되거든요. 스스로가 무너지는 사람들을 스스로 몰락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실의 고발로서 키워줄 필요는 없다. 대통령실은 그냥 두고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키워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도 있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데 옛날에 참여연대를 막 고발연대라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윤석열 정부가 고발 정부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건건이 다 고발해가지고 기자들이 이러면 취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특히 기자 개인에 대한 고발, 그러니까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는 뭐 다퉈볼 필요가 있는데 즉각 고발하지 말고 원중이도 있고요. 네. 뭐 좀 그 사실이 아니면 뭐 바로잡아 달라고 정정보도 요청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골간을 좀 타고 가고 즉각적으로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고발 이건 좀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현직 기자로서 아니 진짜 아니 너무 그래요. 취재 장 기자님도- 기자의 위축되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아, 장 그런 기자님도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그런 거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오늘 이야기들이 다 쉽지가 않네요. 12구 참사 이야기는 참 매번 꺼낼 때마다 어렵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 추모제 벌써 12구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추모제는 이제 어제 신청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 방송은 지금 현재 녹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어떤 상황이 또 발생했는지는 저희가 지금 미리 알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 추모대회를 열도록 허가해달라고 유가족들이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불허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KBS가 먼저 이제 촬영이 있어가지고 신청한 일정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KBS 측에서는 촬영 이후에 세트 철거 작업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이 추모 행사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서울시에 통보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서울시는 추모제 참석 인원이 많고 또 앞선 행사 정리 작업이랑 이렇게 겹치게 되면 안전에 또 우려가 있으니 다시 불허했다. 라는 입장인데 이게 어쨌든 서울에서 벌어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였고 광화문 광장이 가지고 있는 또 이 상징성 같은 걸 또 생각을 했을 때 유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강하게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서울시 측 입장에서는 또 불안함을 또 드러내는 게 아닌가. 혹시나 또 사람과 안전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참 이 얘기. 예. 추모제라면 서울시가 막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추모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시가 좀 더 안전하게 추모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상해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왜 허가를 안 해주냐 그랬더니 서울광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의 집회를 우리가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태극기 네. 뭐 집회하려고 해도 우리가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번에 추모제가 단순한 추모제가 아니라 뭐 이상민 퇴진, 윤석열 사과 이러한 정치적인 구호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것을 좀 허락해주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렇게 좀 얘기를 서울시 하더라고요.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면 그렇다면 일단 이 추모제 자체를 정치적인 집회 내지는 정치 행사라고 판단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이제 유가족분들이나
또 같이 하는 분들이 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정치적 성향이 강한 집회는 자신들은 계속 불허할 방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장 소장님께 지금 그 따져 묻듯이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을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다면은 어쨌든 정치적인 뭐 구호라든지 이제 멘트가 있으면 서울시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유가족들의 입장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조금 그렇죠. 지금 유가족들의 약간은 좀 요구가 서울시 입장이 잘 납득이 가지는 않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뭐 내주기 싫다. 공간을 내주기 싫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요구가 아니 장관 사퇴하고 대통령 사과 요구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왜냐면 뭐 처음부터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정치 문제라 그러면 세상에 정치 아닌 문제가 없어요. 그럼 추모 문제 그러면 추모식 모여가지고 그냥 묵념하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이분들이 100일 동안 요구해왔고 계속 요구했는데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정치적인 이유로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럼 대한민국의 어떤 이슈 중에 정치적인 게 아닌 게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정치냐 아니냐는 건 마치 우리가 뭐 시민운동 순수해야 된다 아니면 뭐 유가족들은 단순히 추모만 아니면은 그것만 해야지 왜 그런 요구를 하느냐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정부나 지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거밖에 안 들려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장 소장님께서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허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시에 과거에 뭐 백신 관련된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들 뭐 시위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불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 어떤 데는 추모제가 허용되고 어떤 데는 추모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백신 부작용 관련돼서는 오히려 또 민주당에게 그 따져 물으시는 분들 유가족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형평성을 아마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는 불허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그냥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아마 형평성을 고려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진영의 논리라기보다는 그렇죠, 모든 오히려. 전반적인 서울광장 허가와 관련해서는 그런 입장이다. 저는 아마 그렇게 봅니다. 1800년대부터 광화문에서 우리는 만민공동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 저렇게 재담꾼이 많냐, 너무 얘기를 재밌게 한다라고 구경했다라는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오세훈의 서울시는 정치 발언 못하게 하겠다, 정치 집회 불허한다라는 거죠. 광화문 광장을.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16년, 2017년 박근혜 탄핵 시위 때 서울시에서 이동 화장실까지 만들고 뭐 이동 동선까지 안내하고 안내원들 배치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평화로운 집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저는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은 책임이 없나. 안전대책을 잘 세웠더라면 12구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겠나. 본인은 책임이 없나. 유족들이 그런 항의도 할 수 없나.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의 나라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자식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역으로 왜 그 엄마들이 자식을 잃은 부모가 다시 또 거리에서 나와서 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래야 됩니까? 너무 당연하게 미리 선행되어야 됐었던 일들을 정부가, 서울시가, 경찰이 하지 않으니까 엄마들이 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되죠? 세월호 때 저희 충분히 했습니다. 그 엄마들 길거리에 나와서 충분히 요구했어요. 또 이태원 엄마들이 또 그래야 됩니까? 저는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문제와 관련한 저희가 이제 이슈를 다룰 때는 조심스러운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예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유족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사퇴라든지 사퇴해야죠. 대통령의 사과도 이런 해야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미 충분한 사과 표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내일이죠. 저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사실 논란이 길어지고 있어요.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 논란이거든요. 100일이 이미 그렇죠. 지났으니까요. 왜냐하면 예. 당시에 뭐 한 달 전에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실질적인 고민은 한 두 가지 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만약에 헌재를 갔을 때 기각됐으면 어땠느냐. 근데 이제 기각이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이게 헌재가 판단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소추위원장을 누가 하냐면 이제 법사위원장이 합니다. 네. 김도우 위원장이 하는데 네. 김도우 위원장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면 검사가 열심히 싸워야 되잖아요. 네네. 권선동 의원이 탄핵 소추할 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거랑 해야 되는데 하겠느냐 과연. 왜냐면 증거도 내야 되고 뭐 이 사람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지 마 그러면 못 내거든요. 아무리 네. 변호인 선임해도 네네. 이 법사위원장이 진행을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질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그 역할을 안 하면 아마 그거대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저는 아마 6일 날 월요일 날 그 이후에 또 넘기는 건 제가 보기에 정말 실책이다. 그동안도 늦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좀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아직 배가 불러서 그래요. 지금 본인들이 여당의 여러 가지 뭐 생각, 판단 아니면 습관 그런 것들이 없어지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 그거 관철시키려고 막 단식, 단식하고 농성하고 맡기도 막 하고. 괴한한테 맡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모여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현실성이 있을까?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위원장이니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왜 하고 앉아 있어요? 100% 동의해요. 한심해. 요즘 그러니까 로텐더홀에서 막 저기 하고 그게 있잖아요. 뭐예요? 농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너무 저는- 늦었어요. 너무 아니 로텐돌 저는 추워가지고 로텐돌을 밖에서 해야 돼. 제가- 그 네. 아, 과거에 이제 검수완박 통과시켰을 때 그 패기와 어떤 열정 같은 것들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자신감을 좀 잃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뭐 아니 김도우 위원장이 계셔서 만약에 뭐가 잘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169석으로 김도우 위원장 법사위원장 탄핵시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본회의에서. 아니, 뭐 국회의원도 탄핵시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법사위원장을 바꿀 수 있죠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위원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 얘기는 그럼 바로 이제 169석이라는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 보이콧을 이제 아니 보이 이게 아직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이런저런 핑계 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런저런 핑계 대고 탄핵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든가, 계속 질질질질 끌어왔다가 이제 와서 탄핵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탄핵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는 그 즉시 이상민 장관은 직무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무를 못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을 못 하게 된 상황은 사실 윤석열 정부의 직격타로 될 거거든요. 이런 점을 하나만 저는 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추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직무정지가 되니까. 두 번째는 지금 야당 내 팬덤들을 눈치를 보는 그리고 그 어떤 갈증들을 그 불만들을 해소시켜주는 창구로서 하나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강성 팬덤들이 민주당에게 느끼는 두 가지 감정은 하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 기껏 169석 몰아줬는데 밖에 나가서 장외투쟁이나 하고 있고 도대체 의석수 뭐하러 가지고 있어? 네네. 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 왜 이렇게 여당한테 질질질 끌려다녀? 수도 많은데 이렇게 지금 강성 팬덤들이 계속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계속 형무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해요 이러고 있거든요. 자신 있게 탄핵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될 테요. 여기서는 약간 장 기자님께 혹시 민주당 그 내부 분들 취재를 좀 해보시니까 이런 분위기들인가요? 네, 뭐 그런 분위기예요. 읽히는 예. 내용, 취재하신 내용 지금 살짝만 뭐 좀.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이상민 장관 탄핵 문제가 그냥 그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이냐.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네네. 상당히 그 여론이 높았다가 용산에서 입장을 정하면서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상민 당연히 물러나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근데 대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용산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사실 민주당이 깃발 들고 나가면 국민의힘도 따라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세게 깃발을 안 드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정치를요, 머리로 해요. 정치는 가슴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길거리로 나가야죠. 여태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아무래도 구속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갑시다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대단한 실패를 하고 있다. 야당 여당을 떠나서 정치를 도대체 뭘로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수수 위원장 아까 마무리하시려던 얘기 제가 넘어간 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민주당이 힘자랑할 때가 됐다. 그래서 아마 지금 힘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거치 결정을 했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네. 그게 안 돼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도 뭐 저희 여당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이 지지부진했고 이것을 지난한 어떤 국정 싸움으로 번지게 한 것도 사실 민주당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격을 할 거면 강공 드라이브를 빡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던가 아니면은 뭐 계속 옆에서 이렇게 장구만 치고 북만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 또 민주당이잖아요. 자신 있으면 하시라 이겁니다. 뼈 아픈 부분인데요. 저도 뭐 인정해요 다. 왜냐면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말씀처럼 이제 와서 뭐 왜 이러냐 이런 얘기 당연히 안 들을 수 없죠. 근데 민주당이 사실은 말씀처럼 뭐 거대 여당이긴 하지만 아직도 뭐 여당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의원들이 지금도 보면 뭐 SNS나 이런 거 보면 다 지역구 가서 무슨 뭐 돌리고 있고 그래요. 의정 보도들. 그런 분들이 SNS 보면 반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때도 비슷했거든요. 예. 대선 때도 그냥 자기 지역구에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싸움을 위해서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좀 아직도 좀 배부르고 실제로 지금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 싸움이라는 거는 뭐 방송 언론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나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사실은 말씀처럼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분노해요.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고 뭐 하냐 지금 예. 이런 얘기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 지금 근데 그게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팬덤들한테 끌려가면서 이루어진 마지못한 궁여지책이라는 게 또 약간 볼썽사나운 부분인 거죠. 네. 뭐 이제 이 주제는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좀 여쭤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정리를 해줘야 한다. 이제라는 입장을 이제 정성호 의원은 밝혔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이제 없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이제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김재수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 자진 사퇴를 했으면 이제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족들의 요구 사항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없다는 점이 조금 상당히 좀 속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에 유례 없이 법률가들이 많아져서 법률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처음에 탄핵이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그냥 해임을 요구하면서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옳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은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정치인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될까? 뭐 헌재 가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탄핵 역풍 맞을 텐데 탄핵 역풍 맞으면 예전에 그 열린우리당 사태 때 있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또 있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 그 누가 책임질 건데 이제 당장 총선이 다가오는데 어떡할 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야당이 뭘 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저 유족들의 건강이 제일 좀 걱정이 되고요. 예. 부디 조금 이런 부분들의 진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갖고 오늘 뭐 시간상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 전 회장이 이제 북측에 건넨 돈 가운데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서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오려면은 이 정도 돈을 줘야 된다 해서 내가 준 거다라고 지금 검찰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김성태의 진술이 완전 허구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계속 지금 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다음에 또 저희가 뭐 다룰 시간이 있으면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짚는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좀 궁금하고요. 예, 일단 저기 현 변호사님께 먼저 드리면서 이재명 대표의 다음 출석 일정 잡혔는지까지도 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뭐 다음 출석 일정에 대한 거는 뭐 이 쌍방울에 대한 게 아니고 네. 대장동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그건 약간 분리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고 어제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이 쌍방울에 대해서. 근데 뭐 구구절절히 보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뭐 못했다는 얘기 되게 많이 썼어요. 20일. 사실 10일이고 원래 구속기간 10일 더 주는 건 그 기간에 수사하는 거거든요. 네. 모든 기자들이나 저도 유익 있게 관심 있게 본 거는 변호사비 대납 뭐 있나 이거였거든요. 변호사비 변자도 없었고. 예. 그 다음에는 지금 막 대납이 막 뭐 이라 그러는데 그럼 대납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뇌물죄 적용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 부분도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수사 과정이 사실 거의 실시간으로 딱 중계됐잖아요. 네네. 핵심적으로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에 전화 바꿔줬다. 300만 달러 대납했다. 그러면 300만 달러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납했으면 그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가. 근데 실제로 방법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갖다 줬다는 건데 제가 유익 있게 본 거는 어제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네.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 벌었다는 얘기는 수사결을 발표 안 했더라고. 난 공소장을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500만, 300만 달러, 800만 달러 갖다 줬는데 이 사람이 주가 조작으로 그 이상 더 벌었다. 예. 그러면 이거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김성태예요. 네. 돈 번 거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 테마주로 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게 방법 목적이 아니라 주가 조작의 목적일 수 있어요. 주가 조작이라고 볼지 아니면 이제 주가 기소를 부양을 그렇게 위한 했으니까. 뭐 아니, 예. 국정원에서도 조사를 네. 했었어요. 이거. 예전에도 이분이 그걸로 한번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뭐 기업 그쪽으로 전문가인데 자, 테마주로 만들어 가지고 띄우는 그렇죠. 거 얘기하시는 오히려 저는 거죠. 그 목적일 가능성이 더 못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조금 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우선 그 얘기만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작년 10월 6일 날 노컷뉴스 단독으로 보도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쌍방울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 소식을 띄워서 주가를 인위 분양한 뒤에 그 이익을 북한과 나눠 갖기로 한 정황이 포착됐다. 근데 당시에 그 나노스 주가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경협 테마주로 해가지고 쌍방울 주가가 29.77%가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30% 가까이. 예. 그러니까 이걸로 돈을 벌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북한에 투자를 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는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2017년, 2018년 남북 관계가 막 좋고 그리고 그때는 뭐 쌍방울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 그다음에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네네. 기초단체단체 포함해서 개인들도 어떻게 하면 북한하고 뭐 경협을 해볼까 이런 걸 할 때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뭐 남북 경협을 하겠다기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이런 목적이 훨씬 더 컸을 수 있다. 그럴 수 근데 이게 있죠. 500만 불하고 300만 불은 좀 예.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500만 불은 뭐 본인들 대북 사업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300만 불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을 위한 대가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김성태 씨의 증언과 예.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증언이 서로 상충돼요. 근데 여기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경기부지사.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저 아니에요. 김성태 씨 말 다 거짓말이에요. 이랬거든요. 네. 그럼 검찰로서는 상당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는 있죠. 막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대선 나가야 되는데 나 대북 관련해서 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김성태 씨랑 어떻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인지하고 보고하고 지시했는지 이걸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만 얘기하면 안 돼. 마지막 맞아요. 50초를 김재수 위원장을 제가 못 드려서 예, 일단 드릴게요. 설령 김성태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그런 외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럼 왜 경기도랑 손을 잡았느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김성태 씨가 그 쌍방울과 그 자회사인 나노스 보면 광산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 독점 사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경기도랑 협업을 해서 쌍방울이 들어가느냐? 그 정도의 사이즈는 국가랑 손을 잡고 가야죠. 문재인 정부랑 손을 잡고 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목적과 김성태 씨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결합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이지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랑 손을 잡아야죠. 자, 그러면은 광고를 지금 듣고 마지막 멘트를 제가 현 변호사님 답변 듣고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현 변호사님. 간단히 얘기하면 결국은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것도 입증이 안 돼요. 왜냐면 결국은 이제 현금을 줬을 텐데 영수증 제출했다 그러잖아요. 북한 영수증. 네. 근데 이제 안부수라고 그분도 북한에 다 물건 보냈다고 영수증 냈어요. 근데 그거 가짜라 그랬거든요. 검찰에서. 예. 입증이 안 돼. 그럼 만약에 법정에서 이거 아니다 이러고 하면은 북한- 그 작성한 사람을 불러야 돼요. 북한 측을 소환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사실은 불분명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참 어렵네요. 안부수라는 사람이에요. 네. 안부수라는 사람은 통일부 출입 기자들이 거의 아는 대북 브로커이고요. 이 사람과 이화영과 김성태와 이재명 4인 간에 뭔가 모의한 정황이 있어야 돼요. 17초짜리 통화 기록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문제는 각각의 어떤 뭐 개인적인 목적이 있겠죠.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부지사 아니었다고 그래요. 자, 이 이야기 저희가 또 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특히 우리 장 기자님과 김주섭 위원장 늘 감사드립니다. 근데 앵커님 좀 섭섭해요. 왜요? 조국 전 장관 얘기 중요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어요. 이거 길어집니다. 할까요? 하시죠 그러면은. 네? 이거 일단 뭐 라디오 방송은 뭐 끝내더라도 네. 뭐 우리 유튜브 우리 한마디 안 용어로도 하고 더 할 있을 수도 테니까 있고. 혼자 얘기해. 예.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펀드 관련 무죄예요. 그래서 원래 검찰이 펀드 관련해서 날 수사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이거 수사의 정당성이 없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펀드 가입은 정경심 씨와 부인인 정경심 씨와 동생이 주도를 한 거죠.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은 몰랐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근데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펀드 투자 사실을 숨기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신고를 해 유죄를 분명히 이번에도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2021년 8월 달에 정경심 씨가 서울고법 재판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조국 몰랐다라는 것만으로 이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무죄야. 완전히 무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조국 전 장관은 억울하다기보다는 부끄럽고 좀 창피해야 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펀드 관련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범죄 행위의 심각성이 덜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입시 관련 비리는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딸의 의학전문대학원에 보내기 위해 인턴 활동 증명서 등 위조, 문서 위조 행사 유죄입니다. 성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딸이 여러 차례 장학금 받은 것, 조국에 준 돈,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막은 것,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죄입니다.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요. 조국 전 장관 죄질이 불량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어요. 부끄러워해야죠. 이거 나 7, 8개는 무죄 받았어요. 나 억울해요. 나 항소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자신의 잘못을 대국민 앞에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마디만 짧게 붙이겠습니다. 네. 저한테 다이어트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조국 전 장관의 메시지에서 오버랩이 좀 돼가지고 저 오늘 그 패스트푸드점 가서 햄버거도 먹고 치킨도 먹고 감자튀김도 먹었는데 그래도 콜라는 제로 콜라 먹었어요.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조국 장관의 메시지가. 그래요. 뭐 말 나온 김에 두 분의 짧은 코멘트 정도 듣고 정리를 하죠. 뭐 유죄 나온 것도 있고 무죄 나온 것도 있죠.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재산 미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무죄가 났는데 물론 뭐 항소를 다툴 수 있죠.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뭐 항소하지 말아라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법정이나 뭐 수사받으러 가서 뭐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지금 유죄냐 무죄냐 부분은 최종 다퉈야 되겠지만 대부분 유죄 난 것들이 보면은 이제 무슨 인턴 증명서, 확인서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항상 얘기해요. 그럼 김건희 학력 위조, 경력 위조는 왜 수사 안 하냐? 해야죠. 사실은 해야지.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면요 99% 유죄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 법 구조상. 네. 근데 뭐 막 그 외국 그 대학에 뭐 시험 보는 것까지 막 이제 업무 방해로 유죄 나긴 했습니다만 네네네.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뭐 부인, 애들, 본인까지 다 이제 수사해서 기소하잖아요. 한 가족을 어찌 보면은 이렇게 뭐 도둑낸 거랑 마찬가지인데 한동훈 장관 딸 사촌들도 다 논문 문제 되잖아요. 그것도 외국 논문, 외국 학회지에 기재해서 문제 안 된다? 이 판례나 아니면 그거의 기준을 하면 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네. 그럼 다 기소 가능하거든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지적 안 할 수 없죠. 장 기자님도 짧게. 예, 법률적으로는 유무죄를 다 다퉈야죠. 끝까지 다퉈서 끝내 무죄가 날지 유죄가 날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전 사실 조국 전 장관하고 좀 가까운 편인데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하나만 그렇게 더 생각합니다.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8월 달에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가족폰드 웅동학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공익재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이 약속도 안 지키잖아요. 그런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 믿어요?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공직자들, 정치인들 이분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조국 전 장관의 그 1심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네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정치인싸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좀 길어진 이야기와 너무 다양한 주제거리들이 있었는데요.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장 기자님과 김재섭 위원장님은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